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모님이 실제로 겪었던 괴담. 때는 내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이 연애하던 시절 겪으셨던 실화야. 엄마 아빠의 나이가 20대 중반쯤 됐을 때 전국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다니셨대. 그런데 어떤 시골 마을에 간 적이 있으셨는데 그 시골 마을 근방 여행을 한 뒤에 밤이 늦어서 그 마을 근처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셨대. 그래서 여관이나 여인숙을 찾고 계시다. 우연히 한 여인숙을 발견하셨는데 시골인 탓도 있겠지만 그 여인숙 근처에는 아무 상가나 건물도 없었고 평안히 여인숙 하나만 있었다고 하셨어. 아무튼 밤이 깊었으니 잠만 자고 갈 거니까 상관없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주인 할아버지 혼자 계셨고 방 열쇠는 거의 빼곡히 차 있었대. 아마 손님이 우리 부모님 두 분밖에 없었다는 얘기 같아. 그 뒤 부모님이 방 열쇠를 하나 받고 방에 들어가셨는데 방에는 1인용 침대 2개가 있었대. 그땐 부모님은 순수하셨는지 1인당 침대 하나씩 차지하시고 잠을 청하셨대. 잠이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갑자기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딱 뜨셨는데 주위에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침대를 둘러싸고 서서 엄마를 내려다보고 있었대. 사람들은 남녀노소로 다양했고 표정은 다 똑같은 무표정이었대. 엄마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무서운 마음에 우선 일어나려고 하셨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셨대. 그나마 입이라도 열 수 있었는데 누구세요? 말을 꺼냈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무표정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 뒤에 엄마는 기절하듯이 다시 잠드셨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에게 가서 깨워서 빨리 가자고 하셨대. 차를 타고 마을을 벗어나 집으로 가는 중 엄마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아빠가 놀라며 나도 똑같은 꿈을 꿔서라고 하셨대. 아빠는 꿈을 꾸셨을 때 목까지 움직일 수 있으셨고 엄마 쪽을 바라보셨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빼곡히 서 있어서 보이지가 않았대.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리 부모님께는 별일 없었고 잘 살고 있지만 2번 다시 겪지 못할 정말 소름 돋는 경험이었대. 그건 꿈이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 누나가 아기 때의 실화괴담. 나 태어나기 전 누나가 갓난아기일 때 엄마가 겪으신 일이야. 아빠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자주 낚시를 하러 가곤 했는데 엄마도 낚시를 싫어하진 않으셔서 가끔 따라가시곤 하셨어. 그날은 엄마, 누나, 아빠 친구 4명이서 밤에 강원도에 있는 이름 모를 강에서 낚시를 하게 됐대. 아빠는 어쩌다 우연히 낮에 국도로 차를 운전하다가 발견한 강이었는데 문득 밤늦게 낚시 생각이 나셔서 즉흥적으로 친구 불러서 낚시를 가셨대. 엄마는 누나가 있어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따라가게 됐어. 몇 시간이 지났을까? 엄마는 슬슬 졸음이 쏟아져서 아빠랑 아빠 친구는 낚시를 하게 두고 엄마는 누나를 안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주무시려고 했어. 시간은 대략 새벽 2, 3시라고 하셨고 텐트에 들어온 지 1분도 안 되셨지만 너무 피곤해서 바로 누워서 누나를 안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풀숲이 멀리서 야생동물이라도 뛰어다니는지 막 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대. 소리를 인지하고 몇 초 안 되는 순간에 또다시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면서 뭔가 다가오더니 텐트 바로 뒤에 뭔가 웃도 갑자기 정지한 것 마냥 소리도 멈췄다고 해.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정말 말 그대로 혼비백산에서 텐트를 맨발로 박차고 나와 아빠한테 달려가서 텐트 뒤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 엄마 표정이 엄청 겁에 질리고 귀신 본 사람 마냥 놀란 눈을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그래도 나름 부사관 직업군인 출신이신데도 약간 겁이 나셨는지 친구랑 같이 조심스럽게 플래시 들고 보시더라. 텐트 뒤와 풀숲을 전체적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아빠가 김 빠지셨는지 잠자다가 악몽 꾼 거 아니냐면서 웃으면서 넘어갔다는데 정작 엄마는 겁에 너무 질려 낚시하는 아빠 옆에 앉아서 밤을 꼴딱 새우셨다고 해. 그리고 희한하게 10시간은 넘게 낚시를 한 것 같은데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안 잡혔다고 하셨어. 혹시나 수심이 별로 안 깊어서 그런가 하고 낚싯줄에 줄을 달아서 깊이를 재보니 낚싯줄 한 묶음을 다 넣어도 낚싯줄이 끝없이 들어갔대. 낮에 대충 봤을 때 그곳이 강인 줄 알았고 밤에도 당연히 강인 줄 알고 낚시를 한 건데 날 밟고 보니 댐 같은 곳이었다고 해. 왜 지금까지도 그곳이 댐인지 강인지 하루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는지는 지금도 의문이라 해.
그리고 축가로 엄마가 귀가 허해서 잘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다가오니 갓난아기인 누나도 같이 놀래서 손으로 엄마 옷깃을 꽉 붙잡았다고 해. 그리고 텐트랑 아빠와의 거리는 멀어봤자 한 7, 8미터쯤 떨어졌을 뿐이라 풀숲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렸을 텐데 들리지도 않았고 무언가 다가와서 텐트 뒤에 섰다며 작게나마 풀이 눌려 있어야 되는데 풀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고 해. 세 번째 이야기. 아빠는 중국집을 했다. 이건 내가 중3 때 이야기야. 내가 중2 때부터 우리 아빠는 중국집을 했어. 그렇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1년이 지나 내가 3학년이 됐는데 나는 아빠 가게에 아빠가 불러서 수시로 도와주러 갔어. 가게는 항상 9시에 끝나는데 지금부터 말할 일이 있던 날엔 손님이 조금 많아서 10시에 가게가 끝이 났어. 우리는 다 치우고 나면 음식하는 삼촌, 아빠, 나 이렇게 가게 주방만 불을 켜고 어느 정도 끄고 셋이 밥을 먹었어. 솔직히 셋이 있으니까 어두워도 무섭지는 않았어. 무서운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돼. 밥을 다 먹고 나서 삼촌이 먼저 집에 가시고 아빠는 차를 가지러 가서 나 혼자 가게에 남아있는 상황이 생겼어. 그 어두운 가게에 혼자 있어서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혼자 5분이 있으니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서 밖에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어. 지금까지도 안 잊히는 게 불이 켜져 있던 가게 주방 쪽에서 나던 소리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휘파람 소리였어. 딱 으스스한 느낌이 나는 휘파람 소리였어.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리자마자 원래는 바로 밖으로 나갔을 텐데 그땐 뭐에 홀린 건지 정신이 없었던 건지 그냥 주방 쪽으로 가봤어. 그때 주방에서 본 건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 주방에 웬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나를 보지 못한 것 같았어. 그 여자를 보자마자 난 정신이 들었는지 밖으로 바로 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머리는 그러라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있잖아. 너무 무서웠는지 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 여자의 입모양을 보고 기억이 끊겼는데 한 30분 정도 후에 차를 가지고 온 아빠가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자 아빠가 기절한 나를 깨워준 것 같아. 그 여자가 나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지금도 상상하면 소름이 바로 돋아. 들렸어? 확실한 건 그 일은 지금까지 내 기억에 남아있는 무서운 기억이었어. 우리 아빠는 몇 개월 후에 가게를 파셨는데 왜 팔았는지는 나한테도 말 안 해주시더라. 네 번째 이야기. 오랜만에 귀신 체험. 구정연이 시작돼서 오랜만에 전 회사 동료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 둘이서 찌개 하나에 소주 5병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기가 올라와서 2차 가기로 했지. 전 회사 근처에 자주 가던 술집이 있어서 자리 이동 후 계속 마시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좀 가고 싶더라고. 가게 화장실은 내부에 있었고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남자가 소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가게 종업원이 왜 서 있냐고 물어보길래 사람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 계속 기다리다 짜증나서 문 열어봤는데 웬걸 서 있던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는 거야. 속으로 뭐지?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생각하고 일 보고 자리 갔는데 종업원이 가게에 우리 테이블 말고 손님이 한 명밖에 없고 그 손님은 화장실 안 가고 있는데 무슨 손님이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내가 정확히 봤다니까. 남잔데 머리 염색에 커트머리하고 흰색 티셔츠. 갑자기 직원들 비명 지르고 난리 났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다른 손님들도 나랑 똑같은 귀신 봤다고 얘기하는데 인상차기가 똑같은 거야. 오랜만에 머리 쭈뼛 서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먹던 술이 다 깨더라. 5번째 이야기. 더하고 빼기. 거친 숨이 흩어진다. 가로등 빛에 물든 눈 위로 붉은 비가 덧뿌려진다. 그곳에 2명의 남자가 있다. 가로등을 등지고 우뚝 선 남자와 그의 바짓단을 움켜쥔 채 쓰러져 있는 남자. 쓰러진 남자는 눈을 부릅뜨고 범인의 모습을 머리에 담는다. 자신의 배를 칼로 3차례나 찌른 놈이다.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 범인은 키가 작고 피부는 검으며 눈썹이 짙다. 격렬한 몸싸움으로 젖혀진 코트는 꽤 긴 기장의 롱코트다. 키에 비해 지나치게 긴 코트 자락은 바닥에 낭자한 선열을 솜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단추가 뜯겨나간 셔츠 사이로 3줄의 붉은 자국이 보인다. 몸싸움 중에 핥힌 상처가 분명하다. 저자가 입은 옷에도
내 손톱에도 증거가 남았다. 여기서 도망친다고 해도 너는 도망치지 못해. 서 있는 남자가 쓰러져 있는 남자를 내려다본다. 온기가 빠져나간 얼굴을 보고 그 주변을 적신 비 웅덩이를 본다. 그리고 칼을 쥔 자신의 손을 본다. 칼이 떨린다. 아니, 손이 떨리고 있다. 양손이 떨린다. 온몸이 떨린다. 살아있는 배를 찌르고 들어가던 그 감촉. 손잡이를 통해 전해온 그 감촉에 몸서리 쳐진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린다. 오토바이다. 몸집이 큰 차라면 이쪽 길로 오는 일이 드물지만 오토바이는 얘기가 다르다. 좁은 길도 빠르기만 하다면 지나가는 것이 오토바이니까. 점점 소리가 가까워진다. 어쩌면 이 골목을 가로지르려는 것일 수도 있다. 나. 죽은 자는 손을 꼭 쥔 채 놓아주지 않는다. 남자는 그 손을 공처럼 걷어차고 골목을 내달리기 시작한다. 절뚝거리는 왼쪽 다리는 오래된 상처인 듯 달아나는데 큰 방해가 되진 않았다. 절뚝, 절뚝. 남자의 모습은 어두운 골목 속으로, 골목 끝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오토바이는 골목을 무심히 지나쳐간다. 다른 속도 탓에 운전자는 골목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정막이 찾아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죽은 자의 뺨 위로 눈송이만 소리 없이 내려앉을 뿐. 그때였다. 아, 이번에도 실패했네요. 그림자 두 개가 나란히 나타났다. 먼저 모습을 보인 것은 넥타이를 맨 젊은 남자였다. 그는 혀를 차며 싸늘한 주검이 된 자의 주변을 오갔다. 그가 걸음을 멈춘 곳은 골목 입구였다. 저기에 CCTV가 있어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겠는거려. 물론 우리 모습은 찍히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완전 범죄란 없는 걸까요? 몇 년 전만 해도 한두 번만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는데 기술의 발전 때문인지 조심성이 없어서인지 그와 함께 나타난 사람 역시 남자였다. 키가 작았으며 얼굴이 검고 눈썹이 짙었다. 땅에 닿을 듯 긴 코트 자락은 끝이 조금 젖어 있었다. 절뚝. 조금 전에 이곳에서 달아난 사람과 똑같은 걸음걸이였다. 그는 다리를 절며 젊은 남자 쪽으로 다가왔다. 체포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 저 손톱 밑에 누구의 살점이 남아있을지 뻔하잖아요. 눈썹이 짙은 남자는 그 말을 부정할 증거를 찾듯이 죽은 자의 손끝을 유심히 보았다. 동그란 손톱 라인을 따라 피가 녹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경찰이 그 증거를 놓칠 만큼 무능하진 않을 터였다. CCTV도 그렇지만 족적도 무시할 수 없죠. 눈이 이렇게 쌓였고 저렇게 도장처럼 콱콱 찍혀 있으니까. 제길, 잘난 척 그만하라고. 뭐가 잘나서 잘난 척 하는 거요? 내 꽁이나 졸졸 쫓아다니면서 뒤처리나 하는 주제에. 젊은 남자는 두 손을 들었다. 어휴, 무서워라. 저까지 죽일 심산이세요. 두 사람을 살해한 죄로 이런 꼴이 되셔놓곤 반성을 못하시는군요. 뭐 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저를 죽여봤자 현실로 돌아갈 뿐입니다. 제1지구에서 살해한 2명 몫에 저를 살해한 죄까지 짊어지시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법을 찾으시려거든. 제사지구는 포기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젊은 남자는 손목에 연결된 기계를 작동시켜 허공의 스크린을 띄웠다. 화면 가득 실패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다시 시도하시겠습니까? 검은 글씨가 경고하듯 깜빡거렸다. Yes or no. 눈썹이 짙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젊은 남자가 예스를 터치했다. 그러자 화면이 전환되어 시야를 비추었다. 작은 방, 창문도 가구도 보이지 않는다. 불빛마저 밝지 않아 음습하다. 방의 중앙에 의자 5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고 의자마다 한 명씩 앉은 자세로 결박당해 있다. 머리엔 검은색 복면이 씌워져 있다. 좌측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에 앉은 사람은 모두 노인이었는데 이들만 복면이 벗겨져 얼굴이 드러나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그러나 허공을 응시하는 눈에는 초점도 생기도 없었다. 몸은 묶여있기 때문에 간신히 제자리에 앉아있지만 자유로운 목은 맥없이 옆으로 뒤로 꺾여 있다. 내 아버지는 말기 암이야. 어차피 몇 달 안 남은 수명 아들을 위해 쓴다고 해서 원만하진 않겠지. 어머니는 늘 나를 위하셨어.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셨지. 아버지랑 한나란 시에 눈 감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어. 그러니 제발 날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보라고. 그리고 세 번째 차례가 왔다. 세 번째 앉은 사람의 복면이 벗겨졌다. 40대 중반의 여자였다. 여자는 화장이 흉하게 번진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울먹였다. 하지만 소리는 이곳까지 들리지 않았다. 세 번째 시도에도 실패했으니 규칙대로 젊은 남자가 눈썹 짙은 남자를 화면 앞으로 인도했다. 남자의 짙은 눈썹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여보, 분명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아내의 얼굴이다. 하지만 저 여자가 아내인지 그저 얼굴만 똑같은 여자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혼란스럽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며칠 사이에 비슷한 헤어스타일의 옷차림, 똑같은 이목구비, 도플갱어처럼 똑같은 아내를 3명이나 더 만났다. 그리고 3명이나 똑같은 날을 만났다. 몇 분 전 이 골목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남자는 바로 자신이었다.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나였다. 그리고 나는 똑같이 살인을 저질렀다. 사람을 찔러 죽이고 도망치는 뒷모습을 벌써 3번이나 목격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진 않았을 텐데. 이 젊은 남자가 나타난 것은 일주일 전이었다. 그땐 이미 뉴스와 각종 매체는 살인사건 용의자의 얼굴과 신상으로 도배돼 있었다. 작은 키, 가무잡잡한 얼굴, 짙은 눈썹, 특이사항, 한쪽 다리를 절뚝거림, 도주 자금마저 떨어지자 물로 배를 치우며 폐가에서 숨어 지냈다. 이제 끝이다. 남은 건 자살, 혹은 자수 그것밖에 없다. 둘 다 끝이 죽음이라는 건 똑같았지만 궁지에 몰리셨군요. 어둠 속에서 호련히 들려온 목소리였다. 살인자의 짙은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들켰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아니, 도망칠 힘도 없었다. 이대로 다 포기하고만 싶었다. 당신을 고발하려는 것도 회를 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제시하려고 온 것입니다. 제 제안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까? 젊은 남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 이 세상엔 평행세계가 존재합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6개이고 비공식적인 발견까지 합한다면 꽤 많은 수의 평행세계가 존재하죠. 편의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제1지구라고 부르고 발견한 순서대로 제2지구, 제3지구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대중에겐 발표하지 않은 사실이라서 그럴 겁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아주 극소수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숨기고 있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달 착륙 때보다 더 큰 희열을 느꼈죠. 하지만 무의미한 발견이기도 했습니다. 평행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봤자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평행세계를 발견했다고 해서 저쪽도 그것을 발견했으리란 법도 없고 게다가 섣불리 영향력을 끼쳤다가 균형이라도 무너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으니까요. 그야말로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지켜보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것이 지겨워질 즈음이었어요.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빈자리를 채워 넣으면 되잖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한쪽에서 뺀 만큼 다른 쪽에서도 빼거나 한쪽에 더한 만큼 다른 쪽에 더 더하면 되지. 아니면 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갈듯이 그 자리에 정확히 딱 맞는 요소로 교체하거나 당신은 2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당할 겁니다. 범행 당시의 영상과 증거가 너무도 완벽해서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없어요. 노쇠한 당신 부모는 쓰러질 테고 아내 역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아이들은 평생 살인자의 자식이란 눈총을 받으며 살 거고요.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회를 잡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당신을 찾아내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살인자인 당신과 무고한 당신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세계의 나는 어떻게 되냐고요? 물론 죗값을 치러야 하겠지만 그런 건 잊으십시오. 당신은 잊고 그저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돕는 건 그쪽이 아닌 당신이니까요. 모두를 돕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살인자가 아닌 당신을 찾는 게 먼저겠죠. 여기서도 저기서도 살인죄로 사형당한다면야 기껏 바꿔치기 할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찾으세요. 그리고 뒤집어 씌우세요. 당신의 죄를, 당신의 죄값에
멀쩡한 정신 상태였다면 무시했을 죄 아니었다. 말도 안 되니까. 살인자, 자수, 사형, 가족들의 원망, 죄책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제안을 수락하긴 했어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평행세계를 목격하고 나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똑같은 마을, 똑같이 생긴 아내, 똑같은 친구들 작별할 시간은 충분히 들인 것 같군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생각을 잘라내며 끼어들었다. 눈썹이 짙은 남자, 살인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그러자 여자의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 되었다. 여자의 머리가 좌우, 상하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혈관에 삽입된 바늘을 통해 독극물이 주사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패한 뒤 화면을 터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앞선 두 번의 실패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목숨을 통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살려면, 살기 위해선. 아내는 몇 명이든 더 있다고. 저 여자랑 똑같이 생긴 여자 따위는 얼마든지 더 있어. 게다가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아버지한테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내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분명 괜찮다고 할 거야. 여자는 눈을 희게 뒤집으며 짧게 경련했다. 그리고 옆에 두 노인들처럼 고개를 축 떨구었다. 그러곤 더 이상 경련조차 하지 않았다. 그걸로 끝이었다. 저는 이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매 순간마다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 세계는 얼마나 완벽한가, 양팔 저울에 올린 추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균형을 거울처럼 똑바로 비추죠. 이 완벽한 세상은 신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저는 무신론자이지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곤 한답니다. 평행세계라고 해서 데칼코마니처럼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다. 미세하게 다르다. 그러나 큰 축은, 큰 흐름은 같다. 성별이 바뀌어 태어나긴 해도 직업이나 사회 공헌도는 같다. 단명할 사람은 단명하고 손가락을 잃을 사람은 그렇게 되고 만다. 결국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다. 성장한 환경이 다르더라도 같은 결말을 맞게 된다. 운명 때문일까? 유전자 때문일까? 그렇게 하도록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인가? 스님은 스님으로, 목사는 목사로, 살인자는 살인자로. 연극 속의 배역이 존재하듯 그렇게 젊은 남자는 떠오르는 수많은 감정과 의문을 갈무리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 대상의 관리 및 사후 처리를 맡는다.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으니까. 괜한 잡담이나 의문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보고 듣고 기록되고 있을 테니까. 자, 이게 네 번째 순서가 왔네요. 카메라는 젊은 남자의 말을 듣기라도 한 듯 남은 두 의자를 클로즈업했다. 머리 씌워진 복면을 벗기지 않더라도 두 명 모두 어린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작은 몸집으로 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쯤 되어 보였다. 이 시도가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직 실험 단계인데다가 무엇보다 다른 세계의 당신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그땐 실패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평행세계 간의 이동이란 게 대가 없이는 이뤄지지 않아서요. 처음에는 아버지, 두 번째에는 어머니, 세 번째에는 아내의 목숨으로 실패의 값을 지불했다. 제발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살인자의 짙은 눈썹이 괴롭게 일그러졌다. 대가가 따르는 일이라고 설명했고 또 수긍하신 걸로 압니다만 아이들만은 제발 어쩔 수 없죠. 여기서 포기한다고 해도 이해합니다. 아이들까지 희생시킬 필요는 없죠. 그야말로 무고한 생명이니 당신이 죄값을 치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지은 죄를 책임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저 아이들은 살 수 있습니다. 살인자는 화면 속 두 아이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죄값을 치르라니 이제 와서 그럴 순 없잖아. 어머니 아버지, 아내까지 희생시켰는데 포기하기엔 너무 멀리까지 왔어. 아이는 또 낳으면 돼. 아니지, 저쪽 세계에도 이미 태어나 있을 테고 대신 그 아이를 잘 키우면 되는 거야. 멀지 않은 거리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목격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두 아이 중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진행 속도를 올리던 젊은 남자의 눈이 확장됐다. 화면에 공개된 두 아이의 얼굴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았다.
두 평행 세계를 작은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아, 이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경이로움을 느낀다니까. 쌍둥이의 또 다른 쌍둥이가 존재하는 세계.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얽히고 설킨 운명의 장난. 아버지의 고뇌와 번민, 쌍둥이가 겪어야 할 얄궂은 운명까지. 남자의 눈가에 희열이 번졌다. 이 가련한 아버지는 쌍둥이 중 누구를 먼저 선택할까? 이러다 미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른다. 좀 더 관찰하고 싶은 욕심이 들긴 해도 그가 자살을 선택하면 어쩔 수 없이 끝. 그들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 이들을 대체할 대체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들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 또 다른 세계,